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오늘은 무인기 특집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네. 김종대 편장님, 어떻게 지난주에 중국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중국 출장은 잘 다녀왔는데 귀국해서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국에 더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집장께서 중국 상공을 비행하고 계실 때 네. 한반도 상공엔 때 아닌 북한 무인기 공포가 강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뭐 기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가 또 오늘 좀 방송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게 좋겠죠. 탈탈 털어봐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 올려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남으면 진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북한 전술 핵 문제를 좀 다뤄보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안보의 신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네. 약간 뭐 그 중국 출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에서 좀 어떤 출장 목적이셨는지, 그리고 뭐 성과는 좀 있었는지 좀 그런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사회과학원, 요즘 국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 기관이죠.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네. 이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네. 중국의 미래, 네. 뭐 이런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이어서 이제 단둥에서 그 최근에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황금평, 경제지구, 거기하고 신압록강대교를 시찰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중국의 동북 경제 미래에 맥박이 뛰고 있다. 맥박이 뛰고 있다. 예, 아주 굉장히 광활한 땅에 이 대륙 경제와 이제 한반도의 어떤 이어지는 지점에서의 미래의 어떤 벅찬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통일은 대박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동북지구 개발, 특히 어떤 황금평 개발에 관한 부분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터는 다 닦아놨는데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암록강대교는 거의 다 졌는데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논리로는 무언가 되지만 정치 논리로는 또 무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어정쩡해요. 네. 정성택, 처형이면 뭐 북중 관계에 불편함이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다 회복이 됐다고 보지만은 사실 북한이 워낙 정치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하고 또 어떤 무언가 성과를 창출하기에 어떤 북한 체제가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이것이 되고 뚫린다면 그때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새로운 북방 경제의 어떤 가능성이 일시에 창출이 되면서 저는 동북아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아직 그 시기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젠 기초공사만 하고 터만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24 조치로 우리 기업이 북한하고 교류를 못하니까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 우리가 뭘 선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제한하고 있으면서 무슨 통일대박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그런 문제에서 이 정치가 또 이 경제의 어떤 활로를 막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현실과 이 구호가 굉장히 괴리된 한반도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성재 PD께서 아주 하나의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압록강 대교를 좀 바라보면서 또 황금평, 위화도를 바라보면서 이 진짜 한번 중국 특집편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또 이제 소망도 밝혀주셨는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TV에 저와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박성재 PD 보면은 중국 미녀 같다고. 중국 미녀요? 그래서 중국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중국 미녀들도 미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군요. 가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그럼 외국에서 한번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본론 들어갑시다. 지금 북한 무인기, 그러니까 이게 북한 게 맞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이제 중간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죽게 발견됐을 때는 뭐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큰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가 네. 백령도께 발견이 되면서 이게 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이제 보수 언론이나 정편에서 이제 10종파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북한 거로 잠정 결론이 나왔고 네. 최종 결론이 나오면 대북 조치를 강구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북한 거로 일단 우리가 좀 단정을 해도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 북한죄로 추정된다는 표현을 선호하고 싶어요. 네네. 우선은 이것이 북한죄라고 해도 사실은 하등에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 북한이 무인기의 중요성을 발견한 건 사실이니까. 네네. 예, 그다음에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가 현대전에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미 연합 전략에 비해 가지고 정보 수준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장님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거의 장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래식 무인기라도 동원해서 그 정보 우위를 조금이라도 상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것이 북한이 이런 무인기를 운용했다는 건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린 더해요. 네네. 우리 무인기는 성능도 높고 수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죄라고 단정을 짓는 데는 몇 가지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죄로 추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네. 우선은 그 북한으로 이게 되돌아가려면 되돌아가는 항법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GPS에 북한 쪽 좌표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고, 그다음에 북한 쪽의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넘어오면서 우리 쪽 사진만 있는데 찍다 보면 북한 쪽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넘어오면서 또 가면서.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북한 쪽에 그런 어떤 사진이 없고, 단지 북한 쪽의 어떤 그 무인기라고 보는 그 근거는 이제 한글이 적혀 있다. 그 기용 날짜라는. 날짜. 예, 날짜. 네. 예. 날짜의 북한식 표현이라고 하죠. 뭐 무인기니까 날아야 되니 날짜지. 뭐. 그러니까 플라이의 뜻인지, 네. 베이키의 뜻인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표기라든가 네. 또는 군용 낙하산이 있다. 네. 그다음에 색깔이 통일돼 있다. 네, 파란색. 일련 번호가 있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것은 어떤 그 북한이라는 적성국의 특정 기관이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무인기 시리즈로 보인다. 네네. 예, 그래서 국방부도 뭐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죄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정리를 하자면은 북한죄로 우리가 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상의 증거는 있지만 북한 영토가 촬영된 사진이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네. GPS상에 이제 그 좌표가 입력된 것도 아직 못 찾았어요. 못했기 때문에 못 찾았어요. 예. 일종의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네. 상당히 애매한, 예. 그렇지만, 네. 이건 또 천안함 사건 같이 이제 결정적 증거를 논하는 거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게, 네. 북한이 이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북한죄로 추정된다는 표현을 일단 선호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뭐 이제 북한죄라고 일단 우리가 그 가정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한다면요. 또 초기에는 뭐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다가 네. 이제 몇몇 언론들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북한 무인기가 이게 자폭용 테러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네. 혹은 생화학 무기가 장착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초소형 핵탄두 장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이게 지금 막 그 무인기 공포가 대한민국을 좀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타하고 있죠. 예, 그런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국에서도 접하셨을 텐데, 예.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편집장께서는 좀 어떤 느낌을 드셨습니까? 처음에 중국에서는 그 31일 날 그 연평도 백령도에 포 쏜 거. 네네. 이것 때문에 난리였지.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네네. 별로 그렇게 안 됐는데 네. 돌아와서 일주일 사이에 네. 위협이 아닌 게 위협으로 뒤집혔어요. 네네. 예, 분명히 초기에는 대공 용의점 없다 그랬고. 그렇죠. 예, 뭐 별 위협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뭡니까? 한반도를 멸망시킬 무기로 둔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네. 네. 그러는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고, 제가 언론사 전화 받을 때마다 위협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모든 게 위협입니다. 심지어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위협이라면 위협인 거예요. 그건 군사적 관점이에요. 네. 날아다니는 여객기도 위협이에요. 9.11 네. 테러 안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갖고 위협이냐 아니냐고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 무인기가 네. 다른 대포나 미사일이 있고 네. 다른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위협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네. 이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이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위협이냐 아니냐. 그렇죠. 어떤 뭐 우선순위에 네.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네. 게 되는 것이지. 네. 북한에 존재하는 영토 자원 인구가 다 위협인데 군사적 관점으로는 네. 그거 다 대비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위협과 대비해서 네. 얼마나 위협적이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게 안보 정책가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국방부는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네. 요거 하나만 갖고 위협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다음 달에 북한이 풍선 수백 개 날려보냈다 이거야. 남풍 불 때, 네. 북풍 불 때, 저 풍선 수백 개 날려보내면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풍선에다가 폭탄 실어가지고 미군을 그랬었죠.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위협이 아닙니까? 이것도 또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러면 네. 풍선 요격부대 창설해야 돼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미군은 그걸 무시해 버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위협에 비해 가지고 무게감이 우선순위가 있고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이 무인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이 한반도에는 어떤 위협의 어떤 총체적인 전체적인 상이 있는데 네. 그걸 싹 빼버리고 네. 이것만 위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 새로운 위협이 대두돼가지고 다 이리로 쏠려들면 이게 동네 축구입니다. 축구하는데 왼쪽이 뚫리면 11명 선수가 다 왼쪽으로 몰려가고. 동네 축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 동네 축구 실제 그래요. 또 오른쪽이 뚫리면은 11명이 다 오른쪽으로 몰려가고. 네. 이런 식으로 안보를 한다. 에?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네.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유독 거의 한 2주 가까이 네. 이 무인기 얘기만 이렇게 냅다 하고 있는 특히 언론의 의도 이런 건 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글쎄 뭐 저는 뭐 북한에서 우리 보수 언론과 종편에 어떤 기사거리를 채워주시려고 네. 또 기발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개발하신 건 아닐 테고 네. 그런데 물 만난 듯이 지금 어떤 네.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공포의 확산, 어떤 불안의 창출이라는 이런 어떤 기존의 언론 속성과 딱 맞아 떨어졌다. 네, 네. 그런데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한국 국민들한테는 좀 생소하단 말이죠. 특히 그렇죠. 북한의 무인기라는 게 네. 이게 도대체 뭘고, 네.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질만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뭐 자폭기로 돌변해서 청와대와 정부 총사를 들이받으면은 엄청난 무기가 되고 또 생화학 무기를 실으면은 이 자체가 대량살상 무기가 되고 뭐 평택 미군 기지와 계룡대까지도 때릴 수 있고 여차하면 원전 울진에 그러니까요. 있는 것도 예, 예. 때려보시면 이젠 핵미사일 단계까지 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무인기의 공격 반경이 울진까지 딱 가게. 울진까지 가게. 딱 그려놨어요. 거기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표시를 딱 해놓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시청자 하여금 북한 무인기가 원전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자꾸 이미지를 뭐 심어주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게 바로 굉장히 공포의 네. 어떤 조성 불안의 확산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네. 이미 그렇게 원전을 때리고 평택 때리고 계룡대 때리는 건 북한의 수단이 많아요. 이거 아니라도 많아요. 예. 예. 그런데 무인기가 그것을 새롭게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몇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주파수와 유도 방식으로 통제하느냐 문제입니다. 네, 네. 예, 지금 한국이 만일에 한미연합전력이 무인기를 운용한다면은 그것을 통제하고 유도하는데 우선 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계기. 그러니까 중계기라는 거는 우리 조기경보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네. 예, 지상에서 통제하는 거를 더 멀리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네, 네. 어떤 조기경보기에 중계장치를 실어서 네. 무인기를 수십 대 수백 대 통제한다. 이렇게 되면 통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작전 반경이 늘어나겠죠.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지상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지상에서 통제를 할 경우에 이제 그 단파 주파수를 쓰게 된다면은 통제 거리가 짧습니다. 네. 반면에 장파, AM 라디오에서 쓰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멀리까지 통제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지상 통제 상당히 많은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만 네.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통제 불능의 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네. 모르지 북한포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무기가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위협적이지 않느냐 하는 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정확도 떨어지는 건 대포나 미사일로 하는 겁니다. 네. 이 무인기에 굳이 무기를 탑재해서 그렇게 때리는 걸 통제 못한다면은 무인기는 초정밀 타격. 그렇죠. 은밀하게 와서 초정밀 타격을 하는 거니까 통제가 잘 돼야 되는 무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무엇으로 통제할 거냐? 네. 주파수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네. 통신 중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영상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유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 부분, 이건 논리적인 접근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둘째, 연료 탑재량입니다. 네. 예, 평택까지 가고 울진까지 가고 다 좋아요. 그러면 연료 탑재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락한 것도 뭐냐면 되돌아갈 때 어쩌면 연료 부족이나 강풍 네. 자연 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추락한 것 아니냐고 하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북한은 떨어질 줄 알면서 왜 날려보냈을까? 예를 들어 한 대가 처음에 떨어졌다면 전 무인기를 운행 중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단점이 보완될 때까지는 날려보내면 안 돼요. 이게 네. 군대 어떤 기본이죠. 네. 근데 같은 기종이 계속 떨어지는 걸 연달아 다 날려보냈다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연료 탑재가 이게 과연 충분한 양이냐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장 탑재 능력이 어느 정도냐. 네. 지금 이것이 다른 공격 무기에 비해 위협적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무장 능력을 탑재량을 증가시키려면 안에 유도 장치나 다른 기능을 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작은 소형 무인기가 네. 어떤 공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무장을 탑재하려면은 다른 부분을 빼야 돼요. 네. 그렇다면 유도가 안 된다든가 네. 안에 내장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의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료도 네. 연료통까지도 이제 제한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달면 무장이 적어지는 거고 네. 무장을 많이 달면은 연료가 적어지는 그렇죠. 거고 이건 반비례 관계에 네. 있으니까 네. 이럴 경우에 멀리 날아가서 많이 치명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연 무장 탑재 능력이 있느냐. 네. 예, 그런데 대략 폭약 2, 3km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약 2, 3km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국방부가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이제 네. 지금 그 발견된 무인기에 폭탄을 장착한다면 TNT 한 2, 3km 정도 네, 규모고 네. 그건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거는 재래식 폭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기에 생화학 무기가 달릴 경우를 가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그래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고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생화학 무기 관련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생물 무기는 실전에서 거의 사용된 바가 없고 네. 화학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게 이제 대규모로 사용된 게 1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한 12만 톤 정도가 네. 사용됐다 그래요. 어허. 근데 그 화학 무기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약 12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당 1톤 정도에 해당 엄청나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 자체도 굉장히 비인도적인 일입니다만 무기로서의 가치, 효용 가치는 이것이 톤당 한 명이라고 한다면 무기로서의 효용 가치는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로운 예는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95년도에 그 일본의 그 도쿄 지하철의 옴 진리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살인가스를 대량으로 살포해서 맞습니다. 네. 12명이 사망한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로 가기 전에 네. 일본 이제 도쿄의 건물 옥상에 가서 옥상에서 살인가스를 막 뿌렸습니다. 탄저균이요. 그 생물무기의 대표적인 탄저균을 막 뿌렸는데, 그걸 대량 살포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경찰이나 일본 자위대가
그 탄저균이 살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허. 나중에 옴진리교 관련자들을 잡아서 그 이제 신문한 결과 산인가스를 살포하기 전에 탄저균을 살포했다. 실토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개 뭐 우리가 보통 뭐 북한이 무슨 뭐 장사장포에 생화학 무기를 장착하면 뭐 최근에 이제 무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공포심이 이 객관적인 사실에 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게 되니까 이게 과장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옴질리교 무섭네. 예, 그러니까요. 한국에는 없나? 그러니까요. 무섭네. 뭐 이제 별의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가정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무인기에 장착될 수 있는 그 이제 무장 능력이 2, 3km면 2, 3km의 어떤 생화학 무기가 실질적인 살상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는 이제 그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네. 그 어떤 그 산업의 어떤 시설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곳, 네. 또 그곳에서 어떤 폭발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고 이게 전혀 위협이 아니라고는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위협이 네. 그러니까 위협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객관적인 어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라고 그렇죠.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수백 킬로를 북한은 투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2, 3킬로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테러라면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미 수백 킬로를 투발할 수 있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네. 같은 또 짧은 거리에서는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야포의 능력은 세계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그래 대포를 70km짜리 날려보내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이젠 300mm 다연장평을 150km를 날아간다는데 네네. 그렇게 너무나 위력적이고 치명적인 어떤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위협이 전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네. 이것이 이전의 어떤 위협에 비해서 어떤 치명적인 효과는 아닐 것이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아주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어떤 뭐 건물 안을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든지 정확히 아주 그 정밀한 목표를 그렇죠. 설정해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네, 정도 네. 첨단 능력이 아니면 과연 무엇으로 통제해서 그런 어떤 대량 살상 효과 네. 이런 걸 할까?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방송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니까 방송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라이브로 듣지 못한 분들은 조속히 저희가 또 이제 이걸 팟빵이나 또 팟캐스트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좀 양해 말씀 이제 좀 드리고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또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자. 혹시 북한의 공작원이 네. 침투해가지고 네. 오늘 우리가 무인기 문제를 다룬다는 걸 알고 네. 지금 남한에서 우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얘기야. 네.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슬쩍슬쩍 재미를 볼 보여줘도 텐데. 이 난리인데 네. 우리 방송에선 지금 이걸 별거 아니다, 뭐.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자. 네, 진짜인지 아닌지. 네. 이러니까 이거 빨리 막으라고 해서 방송에 어떤 이게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이버 테러일지도 몰라 이거. 응? 예. 그러니 참 상상하자면 끝이 없죠. 자, 저는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여 동안의 어떤 그 보수 언론의 그 보도 행태를 보면은 어떤 상상력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멸망의 시나리오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대량 생산하고 있다. 네, 대량 생산하고 있다. 네. 어제는 원자력 발전소, 오늘은 계룡대, 내일은 미군기지. 네. 그다음에 청와대, 정보종합 청사가 지금 북한이 앉아서 네. 돈 한 1,000만 원짜리 그 장비로 다 쑥대밭을만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대한민국 멸망의 시나리오를 보수 언론이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거를 대량 유포시키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은 가끔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하나씩 툭툭 떨어뜨려 가지고. 그분들 놀리면 하루빨리 원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전 범출 왜 북한 안 쳐들어가세요? 빨리 북한 쳐들어가서 네. 이런 위협 다 빨리 제거하고 네. 얼른 뭐 군사적인 뭐 조치를 하고 오시든지 맨날 그럼 앉아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빨리빨리 하든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뭔가 조금만 보여줘도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남쪽에서 호들갑 떠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걱정인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예? 북한도 뭐 저희가 이제 이 추정컨대. 예. 지금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인기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평통 성명이 나왔죠. 네네. 예, 굉장히 조롱하는 남한 당국의 어떤 체면을 쑤셔 박아버렸다. 네. 뚫리자 허둥지둥대면서. 네. 이러면서 아주 조롱조롱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그런 양상인데. 레이건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B1B라는 폭격기를 개발한다고 이걸 대량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B1B요. B1B. 예. 이건 뭐냐면은 보통의 핵미사일을 핵폭탄을 투하하는 전폭기는 굉장히 고공비행을 합니다. 그렇죠. 고공비행을 하면은 소련 레이더에 잡힌다고. 네네.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핵 투발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낮게 날아가면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고. 그래서 저고도로 폭격을 하는 B1B 폭격기를 개발하겠다. 네네. 이걸 대량 생산에 배치하겠다. 네. 소련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갑자기 소련이 국방비를 저고도 방공망에 막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예. 쏟아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우리 적어도 레이더 산다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막 돈 들어간다고 이제 예비비 빼쓰고 긴급 조달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 이스라엘제 살 것 같던데 이게 대략 10억 원이라 그러죠. 대략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억 원이면 북한은 1,000만 원짜리 무인기를 날려서 남쪽에선 대당 10억 원짜리 레이더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레이더로 잡았으면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또 요격 장비, 요격 부대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럼 그런 탐지 장비와 요격 부대가 늘어나면 당연히 운영비도 그러니까 수조 원이죠. 네. 그러니까 소련이 그 짓을 했다고. 네. 훗날 이제 냉전이 종식된 뒤에 소련의 군비 경쟁의 패배가 이제 냉전 종식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국제정치 학자들이 꼽은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도 있지만 SDI 전략방위 구상 전략방위 구상 이것도 있지만 소련이 그때 이런 공포에 질려서 국방비를 거기에다 쏟아붓는 바람에 적어도 방어에 쏟아붓는 바람에 국방 정책이 이렇게 바이아스 편향됐기 때문에 미국의 군비 경쟁에 결국은 할딱고개를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네오콘들은 그게 바로 레이건 각하의 노림수였다. 원래 본심은 SDI에 할 생각 별로 없었지만 그걸 주창함으로써 소련이 엄청나게 핵미사일을 만들어대고 B1B라고 하는 적어도 스텔스 전폭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니까 또 소련이 또 그거 대비하느라고 또 엄청난 군사비 쏟아붓고. 엄청난 군사비 쏟아붓고. 그래서 자꾸 소련을 약 올려서 과도한 군비출을 유도함으로써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냉전에서 이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세요. 지금 적어도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련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은 이런 합리적인 국방 정책을 지금 구상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만든 공포에 지금 국방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바꾼 것 때문에 지금 무슨 대책이라도 쏟아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국방부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실수와 유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비유하고 싶은 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이요. 그 적벽대전 중간쯤에 지풀 실은 배를 한 8척 정도 상대방 진영으로 밤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11개였잖아요. 11개인가? 11개. 11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들여보내니까 조조 군대가 공격이 들어온 줄 알고 무지한히 화살을 쏴댑니다. 이 화살을 고스란히 회수해서 유비 군대가 무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전력을 엉뚱한데 허비하게 하는 이런 계책이에요. 우리 31일 날 이제 북한이 서해에서 포를 쐈는데 우리는 3배를 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운 포탄 300발을 서북 해역에 연평도 인근에 우리가 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물고기 밥이라도 되지만 이거는 물고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데 이거예요.
한 발 쏘면 3발 응사한다 이러는데 연평도에 포가 자주포 6문밖에 없습니다. 네. 그 발수 맞춰내려면 엄청나게 아마 전시 비축탄까지 다 썼을 건데 300발이 맞다면요. 네. 뭐 다른 화기도 물론 쐈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그걸 맞춰내느라고 현장 부대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했을 거 아니야, 네, 얘기가. 네. 이게 바로 적벽대전에서 그 상대방 전력 허비하게 만드는,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이 정도 우리도 경고했으면 됐다. 이랬으면 넘어가면 됐지. 네. 다음날 조선일보에 3배 쌌다는 거를 굳이 명기해야 되니까. 네. 국방부가 간섭 들어오고 합참이 간섭 들어오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그거 쏘느라고 그 적은 병력이, 어떻게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우린 이런 거 갖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일종의 뭐 전시 안보,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 국방정책이 굉장히 횡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조잡한 무인기 수준도 안 되는 모형기 수준의 세대가 이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국방부가 송골매라는 그 네네. 우리 무인 정찰기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한 종 더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거의 재원, 성능, 운용 개념, 네. 예, 다 공개했어요. 다. 군사기밀 아닙니까? 아니, 보안성이 높은 장비죠. 네. 그랬는데 뭐 탐지거리, 항속거리 다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심리전에 완전히 말려드는 그 조조군대의 그 양상과 지금 거의 흡사해졌다. 네. 야, 이건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이건 심리전에서 완전히 진 겁니다. 이제 화살을 마구마구 쏴대고 자기 지휘관의 목을 치는 조조군대의 어떤 그 양상이 그대로 한국군에서 재현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군대 보십시오. 왜 지난달에 서해와 동해에서 그 미사일 장사정포 이걸 사격했을까? 네. 왜? 네. 물론 정치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 빼고 군사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네. 보통 유도폭탄 이런 것들 이 포 종류는 1년 보관하면 명중률이 9%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보관 기간이 늘어날수록 네. 명중률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로켓포탄이다. 네. 또 유도탄이다. 네. 있는데 이게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연중 그 성능 저하 어떤 그 비율을 9%의 명중률 저하로 보면 된다 이거야. 내가 이건 우리 포병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포라는 거는 이 포탄이라는 건 장기 보관을 할수록 수명 주기와 그게 단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다고. 네. 그러면은 그동안 재고 포탄을 소비해서 네. 이걸 신형 포탄으로 교체해야 이 군대 전투력이 유지가 된다고. 네. 그런데 북한은 제2경제라고 하는 군수산업경제 그 속성상 어느 정도의 생산을 유지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남은 포탄 다 어느 날 재고 처리하는 시점을 이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군사적인 어떤 내적 필요에 의해서 사격이 될 때 우리는 우리 포탄 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주포탄 30만 원, 50만 원 하잖아. 네. 이것이 전시용으로 비축되어 있는 우리가 이걸 쏘게 된다면 다 같이 바다에 포탄을 쑤셔 박았는데 누가 이익이 될까?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어떤 비용 대 효과라는 계산이 따라오는데 네. 북한이 100발 쐈다고 우리가 무조건 300발을 쏴야 된다는 어떤 그 국방 차원의 지침. 네. 이게 내가 보기엔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게 그건 현장 지휘관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네. 그다 다 쏴버리면은 그때 공격 들어오면 뭘로 방어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군대가 빠져 있는 지나친 형식주의 매너리즘과 네. 뭔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절박성. 그러니까요. 다음날 조선일보에 기사가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이 국내 정치의 요구에 군이 끌려다니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안보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안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조선일보가 국가 안보를 하고 있다. 일단 조선일보가 오늘 좀 지침을 내려주면 내일 이제 군당국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럼 모레 또 조선일보에서 한번 또 칭찬 한번 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찍는 건가요? 이거를 또 3배 쐈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네. 실제 북한이 쐈다는 포탄량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셌냐고. 네. 그 와중에 그거 셀 정신이 있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 쏜 거에 3분의 1로 맞춰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언가 과시적인 이런 데 빠지는 조선일보식 안보 논리가 이 국방부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일련의 해괴한 현상들. 이건 뭐 제가 이 국방에 관심 가진 20년 이래 이렇게 황당한 안보는 처음 봤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는 무슨 대책이든 바로바로 내놔야 돼. 그러면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한다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절차를 생략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 조건을 따져보는지 이런 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졸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도입된 무기 중에 제가 잘된 꼴을 못 봤어요. 네. 옛날에 어떤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함정 방어가 긴급하다 그래가지고 막 예비비 써서 예산 전용해서 줘가지고 해군 함정에 미스트랄 미사일을 보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미스트랄이요. 예. 예, 그거 지금 무용지물 됐어요. 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예.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미사일 쏘는 거치대를 갑판에 세워놨는데 네. 이거 가로 근처가지고 기동이 제한된다고 오히려 그렇습니까? 이 승조원들의 없는 게 나아. 예.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또 불바다 위기 때는 왜 대포병 레이더 ANTPQ 37이라는 그렇죠. 걸 긴급 구매했잖아요. 네네. 예, 그거 이번에 서북도서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뭐다 보면은 못 써먹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구형 레이더기 때문에 그래. 진공관이 예열되는데 30분이 걸려. 30분이나 걸려요? 예. 요즘 레이더는 다 전자식으로 그냥 키면은 작동되는데 네. 얘는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북한이 언제 쏜다고 우리한테 전화해줘? 나 2시 10분에 쏠게 이러니까 그러면 1시 40분부터 예열 들어가야 돼. 이거 돼? 네.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떨어져요. 30분 걸려요. 그나마 켜도 네. 저 몇십 킬로 밖에서 오는 포물선은 잡는 거지 바로 앞에 해안포는 또 잡지도 못해. 그럼 우리 서북도서의 그 레이더를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군 당국에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가의 무기들을 쭉 도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긴급히 검토가 부실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예. 천안함 나고 또 북한 잠수함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 항만의 해저에다가 센서를 다 깔아가지고 북한 잠수함 들어오는 거 잡겠다는 발표 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거 네.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엉터리거든. 네. 안 되잖아. 어떻게 항만 지하에 수중에 다, 연안에다 이걸 다 깔아, 센서를. 그러니까, 네. 그거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네. 이러다가 그냥 말짱토로 뭐. 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를 서북도서에 배치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포병 레이더라든가 네. 다연장포라든가 네. 이런 게 막 들어갔어요. 비행선도 그렇죠. 띄운다 네. 그러고 네. 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 배치하고 난리 났어. 네. 그런데 그 좁쌀만한 작은 섬에 어디 갖다 놓냐고 갑자기 군사기지를 확충이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는 민가에, 네. 예, 또 다연장포는 해안도로에. 이렇게 방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무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무기부터 갖다 놓고 공사. 무기부터 뒤바뀐 거예요. 졸속 안보 정책은 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네. 자,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들여오면 우리 한반도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 이 레이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이 레이더로만 탐지가 안 되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청음조라고 해서 귀로 듣고 또 무인기 찾아내는 그 부대 또 편성하든지 그래서 육안으로 하든지 네. 그래서 소리와 유광과 레이더 이런 것들을 해야 물샐 틈 없이 방어가 되는 건데 네. 이 경계가 뚫렸다고 막 질타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요. 이제 이 제한된 국방 재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만 안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대단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실수예요. 이것부터가 저는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양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과거의 안보 개념은 뭐냐 하면은 바늘 하나로 찌를 틈도 안 주는 철통 같은 방어, 물샐 틈 없는 경비,
이런 어떤 그 방어 우위 전략이었어요. 공격력을 그 보강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단 현장의 전선을 제대로 방어하는 것이 더 군사 정책에서는 우위에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네.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 공자는 방자의 3배 전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3배 더 쓰는 것보다는 방어를 하기 위해 3분의 1만 쓰는 게 네. 이게 이제 재래식 기존의 어떤 그 남북한의 군사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 우위 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올수록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유도 무기가 등장을 하고 최첨단 항공 무기가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비대칭 무기가 등장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양상은 방어 우위에서 공격 우위 쪽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방어에 쓰는 비용보다 공격에 쓰는 비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남북한 군사 대치의 아주 위험한 그 네, 네. 측면을 이루고 있는데 네. 앉아서 뭐 무인기 날려보내고 타격기 날려보내고 미사일 쏘고 저 후방으로 뭘 날려보내고 이런 수단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격 비용이 점차로 줄어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방어 비용이 더 쌌던 게 공격 비용이 더 싸는 것으로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 네, 네. 이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래. 네, 네. 지금 우리가 전환기적인 양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군사적 대치에서 북한의 별하별 공격 무기, 또 남측도 800km 미사일 한다 그러죠. 뭐 킬체인 한다 그러죠. 또 능동적 억제 한다 그러죠. 뭐 우리도 지금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왜 이렇게 많이 증강하느냐? 이건 남북한 공이 이제는 방어 우위에서 공격 우위로 군사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상호 간의 어떤 이제 이 불신이나 이 군사적 대결 상태가 굉장히 좀 격화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예. 그전에는 이제 상대방을 막는데 이제 좀 주안점을 도왔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그런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런 어떤 좀 일방적 안보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추세가 강해지고 아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좀 걱정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인기 대처가 그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나 뭐 장수정포나 이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 전력에 비할 때 아주 심각한 위협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위협이 확인된 만큼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뭐 궁금증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장님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무인기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군이나 북한군이나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기 약 한 600종에서 700종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다 보면은 그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어떤 그 날로 또 다양화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전면전에서의 어떤 전략적 우위보다도 전쟁 억제력이 관철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지금 국지적인 어떤 그 분쟁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어떤 비대칭적인 어떤 양상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또 그런 제한된 공간에 뭔가 그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치명적 공격 무기들이 속속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 어떤 군사 분쟁을 통제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상황 벌어지면 이거는 청와대도 어떻게 못해요.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템포가 빠르게 전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위협이 무인기라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은 위협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이 공포의 어떤 그 소비가 된다면 이렇다면은 우리 합리적인 국방 정책의 기반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한번 보여준 사례가요. 이제 90년 그 1차 걸프전 때 이제 이라크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향해서 한 30발 정도의 스커드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돈 소문이 저기엔 분명히 생화학탄이 장착되어 있을 거다. 예. 그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방독면 쓰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막 대탈주가 일어났죠. 예. 그것 때문에 전쟁이 종결됐어. 근데 그 30발의 스커드 미사일이란 직접 사망자, 그러니까 미사일 그 폭탄 파편에 한 사망자가 한 3, 4명이고 오히려 저기에 생화학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방독면을 쓰고 있다가 장시간 방독면을 쓰고 있다가 질식사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답니다. 예. 질식사.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준 사람은 이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이 위협을 과장할 경우에 네. 오히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사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무슨 뭐 생화학 무기나 뭐 미사일 문제나 장사정포나 이번에 또 무인기 문제 네. 이런 문제를 할 때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일종의 좀 안보 상업주의. 언론은 이걸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부나 어떤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은 좀 정치적으로 좀 공경한 상태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뭐 그런 자꾸 정치적인 의도가 깔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보다는 상당히 좀 그 선정적이고 네. 선동적인 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또 의문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보의 어떤 일관성이나 정책의 어떤 합리성, 체계성이 붕괴됐다고 제가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어떤 일선에서의 어떤 탐지 보고는 제 취재 결과는 작년 9월, 10월부터 있었어요. 아, 작년 9월, 작년 9월, 네. 10월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보고받은 어떤 군의 어떤 군사 지도자들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자, 작년 3월에 김정은 제1비서가 우리식 전면전 수행태세가 완성됐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 무인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네. 김정은 1비서가 무인기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각 조직마다 사들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통일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은갈색, 검은색, 청색 뭐 이러면서 조직도 분산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9월, 10월경엔 대부분 통합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통일되고 일련 번호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무렵에 어떤 우리의 어떤 관측, 포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뭐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보고는 많이 올라갔고 또 일부 북한 쪽의 어떤 그 무인기 성능이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봤을 때 아직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군사 지도자들이 이거를 아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한 겁니다. 네. 예. 그런 관성에 의해서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네. 네. 근데 저는 세대만 왔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세대만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가 않는데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무시되다가 이번에 군사당국의 자체 판단이 아닌 언론의 그 판단에 의해서 언론에서 생산하는 어떤 공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이 이성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거 괜찮습니다.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했다가는 자기들도 종북으로 찍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이 외통수로 내몰리다 보니까 뒤늦게 말을 바꿔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젠 얘기하고 했고 어제 김관진 장관은 이것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제. 네. 예. 그럼 뭡니까,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제 확대된 건데. 자, 이게 기습적인 도발에 심각한 위협에 대한민국의 멸망의 시나리오가 언론에 일주일 유포된 게 단 아프리카의 물도 못 먹는 나라에서도 다 갖고 있는 아주 저급한 무인 항공기 세대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 것까지 책임을 다 묻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안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공포를 생산하는 감정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안보예요. 네. 네. 조선일보의 안보죠.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이제 뭐 선거 정치에 이어서 안보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